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 시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미중 갈등이 약간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소프트웨어 규제를 하고 있고 러시아에게는 푸틴과의 회담을 취소를 하고 대형 석유 기업 두 곳을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게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말라고 하고 있고 미국산 콩과 옥수수를 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점은 지금 이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기보다는 그래도 협상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점들이 잘 한다면 버블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시나리오들을 쓸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이 인도 이슈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력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인도 총리가 나와가지고 오케이 알겠다. 러시아산 원유 비중들을 줄이겠다라고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구매하지 않는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큽니다. 즉 인도에 대해서 이번에 규제를 했던 포인트는 러시아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때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에 인도 쪽에서의 규제로 인해서 자기의 이득들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즉 이번에 대형 석유기업 규제 있죠. 이게 아람코 다음으로 거의 큰 수준의 대형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석유기업이 규제를 맞았고 인도 쪽에서도 석유를 안 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제적 타격을 러시아한테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제적 타격들이 심해진다. 그러면 미국과의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협상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크게 하락할 수가 있는 조건들이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오펙과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원유 가격들은 50불 후반대로 만들어지는데 러시아까지 협상을 하게 되면 원유가 더 크게 하락할 수가 있고요. 중국 쪽에는 소프트웨어 규제를 때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방향성들은 중국은 소비를 하고 미국은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상황들이었는데 이번에 이 소프트웨어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 치명적인 규제냐라고 했을 때 치명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번 에이펙에서의 협상 레버리지를 조금 가지고 오기 위한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런 큰 거시적인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요.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얻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물가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시나리오들을 원하지 않을까라고 싶고 중국과의 입장에서는 얻고 싶은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중국을 소비 시장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시그널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의 방향성 자체는 저물가 저금리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했었고 지금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저물가 저금리 흐름에다가 AI 성장이라고 하는 모멘텀까지 보인다면 버블장의 진입 가능성들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 흐름들이 시장에서 기대감만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이번에 있는 이 미중 협상이 꽤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버블장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가 강화가 된다면요. 성장 모멘텀이 강한 주식들을 위주로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인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러시아가 원유를 수출을 할 때 인도에게 수출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석유를 중단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22일 날에는 러시아의 원유 대기업 두 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인도가 더 이상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러시아는 거대한 원유 수입국인 인도를 잃게 되면서요. 재정적으로 타격들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경제적 타격들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휴전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시그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입장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 휴전 협상도 하면서 원유 중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분석을 해본다면요. 지금 러시아의 입장들을 바라보면 서방의 압력들이 강해지면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들을 들어줬다가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틀어진다면
전 세계에서 고립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협상하기는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선다라고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거의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편에 붙더라도 러시아에게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을 환경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그럴 가능성들도 낮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편으로 확실하게 붙기에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 그런데 경제 제재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미국과 싸우겠다 이런 움직임보다는 일정 수준의 타협하는 선택지를 할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고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타협의 형태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전쟁을 조금 빠르게 중단하는 시그널들 그리고 유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될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을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흐름들은 개인적으로 다음 달쯤에는 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의 사항들을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펙의 원유 생산량과 관련된 증산 협의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증산들이 지금 얼마 정도가 많아지느냐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원유가 정말로 큰 폭으로 대량이 나오게 돼요. 하루에 일간으로 220만 배럴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느냐? 지금 일간 한 220만 배럴 정도가 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원유 흐름이 50불 후반 정도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상황들을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핵심 포인트는 사실상 유가를 하락시키려는 모멘텀들이 조금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들에서 저물가 저금리 환경들이 중요했는데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을 중단을 하고 미국의 요구들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산 원유를 조금 수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유를 조금 더 증산을 하면서 글로벌 국제 유가가 조금 더 하락하는 모멘텀들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의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번에 미중 갈등에서의 핵심은 에이펙 회담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슈는 관세 풀어라 대 히토르 통치 풀어라의 싸움이에요. 즉 서로가 명확하게 원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랑 그리고 중국의 허리폰 부총리가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4일부터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이가 원하는 바는 명확하다 보니까 이번 협상에서는 90일 유예를 또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스탠스도 바라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스탠스가 보였죠. 근데 이 싸운다라고 하는 게 치명적인 걸 때리진 않았어요. 너희들 이 정도 선 넘으면 우리 세게 때릴 거니까 선 넘지 마라고 하는 선에서의 압박만 있었지 실제로 때렸던 거는 전혀 실질적으로 경제에 타격이 안 되는 것들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히터를 통제하겠다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규제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지금 선을 넘으면 내가 때릴 것이지 선 안 넘으면 안 때릴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서로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고 지금 중국의 입장들을 바라봤을 때 최근에 경제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있었죠. 바로 뭐냐면 GDP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부동산의 중심으로 했었던 성장 동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새 성장 동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가 원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새 성장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첨단 기술을 만들겠다가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첨단 기술로서의 성장을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했냐면요. 자본시장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 자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부동산 중심이 아니라 증시 활성화 정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증시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들도 있었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원했던 거는 너희들이 자본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내수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해서 미국의 물건들을 사달라 요거를 원했던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자본시장들을 확대를 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중국이 디플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채권금리들도 받아봤을 때 이제 저점 찍고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금들이 워낙에 낮았어요. 자 그러면 예금들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저축 중심으로 있었던 이런 돈들을 투자 시장으로 이제는 몰리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멈춰 있었던 유동성들이 이제는 예금 쪽에서 주식 시장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중국에서 정말 유망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지금 상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CXMT나 뭐 캠브리콘 그리고
중국산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는 뭐 패밀리스 기업들도 꽤 상장을 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중국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확대를 하고 그리고 예금 쪽에 쌓여 있었던 이런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활성화를 시키면서 디플레이션을 탈출을 하고 내수시장들을 크게 성장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관점들에서 이제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보다는 증시를 통해서 이제는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자본시장을 개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쯤부터 개혁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먼저 중국인들이 일단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본시장을 개혁시키게 되면 이미 중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 환경 위에다가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부의 효과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미리 읽었던 사람들이 중국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죠. 결국에 지금 중국의 방향성 자체는 성장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상태고 디플레이션을 탈출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과의 경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미중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성보다는 서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갈등들도 바라보시게 되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성장을 가로막았던 큰 요인들 중에서 미국의 규제가 있었고 여기에서 미중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중 갈등에 대해서 협상을 하려고 베센트와 허리펑이 만난 게 24일에서 27일 날의 이슈고요. 여기에서 조만간에 회의 내용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회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금 미중 갈등이 봉합인지 아니면 균열의 씨임을 품은 보합인지 이런 것들이 보일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따라 가지고 금 가격의 움직임들이 나올 거고 최근에 금 가격들이 하락했던 포인트가 물론 금 가격의 투기적인 수요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협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들도 꽤 보였던 게 최근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금 가격이 상승을 했던 포인트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미국이 금융 규제까지도 가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채권 못 쓰게 되고 금을 많이 매집을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들이 강했다 보니까 최근에 금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모멘텀들도 있었는데 이런 모멘텀들이 이 베센트와 허리펑 만남 이후에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금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요. 베센트와 허리펑의 만남에서 협상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미중 협상에 대한 이 기대감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갈등 상황들을 체크를 할 때는 금 가격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글로벌 정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의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협상 쪽으로의 방향성들이 보이고 있었고 중국의 입장도 증시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꽤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모멘텀 자체는요. 지금 주식시장에게 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도 바라보게 되면 미국과 친하게 지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나쁘게 지내기도 싫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 쪽에서 강하게 규제를 때려버린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이랑 완전 손절날래 요 움직임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유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쪽에서는 지금 미국 편을 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의 협상 레버리지는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미국 쪽의 협상 레버리지가 강해진다면 러시아 쪽에서 생각보다 경제적 타격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일정 수준 자신의 손해들을 감수를 하면서 미국과 협상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원료 중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저물가를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결론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미국의 정책 방향성들은 명확하게 버블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 저물가로 가려고 하고 있고 저금리로 가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물가 저금리라고 하는 이 방향성들이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AI 성장 동력까지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버블장으로 들어가기 아주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버블장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정치적인 상황들이 필요한데 지금 정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버블장의 가능성들이 꽤 높아지는 정치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즉 지금 버블장이 되려면 그냥 중앙은행들에서 금리 내리겠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 상황들까지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저물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중국과의 환경들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설령 협상 실패가 되더라도 이게 규제가 되게
강할 것 같은 모습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압박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규제가 강할 것이냐라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정치 상황들은 자국의 성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성장하고 중국도 성장하고 러시아 너희들도 성장을 하자. 이런 모멘텀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상승의 방향성 자체는 맞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잘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주식 시장이 비싼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싼 건 맞지만요. 지금 증시는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넘어가지고 버블로 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베팅할 수 있는 구간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게 가치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고 버텨야 돼요. 그런데 매크로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흐름들은 모멘텀 증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들을 바라볼 때 이 모멘텀들이 상승의 방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비싸다고 팔기보다는 상승의 모멘텀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주식을 매도를 하기보다는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즉 비싸는 건 인정을 하더라도 매도를 하는 것들은 언제냐? 상승의 모멘텀들이 꺾일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글로벌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는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고 부채들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쉽게 증시가 꺾이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며 정치적인 상황들도 바라봤을 때 나쁜 환경으로 심화가 되기보다는 그래도 협상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확률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 때 뭐 잠시 조정을 줄 수가 있지만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주식의 비중들은 줄이지는 못하고 조금 더 홀딩하는 방향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바라보는 이번에 글로벌적인 정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페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더라도 웬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해당 페이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재무 상태를 활용한 AI 버블 구간들을 확인하는 것도 있었죠. 요거 제가 영상 중에서 이 지표가 꺾이면 AI 버블들이 터진다라고 하는 썸네일의 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한 1개월 전에 올린 영상들이거든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들이 더 많아지는 순간부터는 버블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인데 요게 나타나려면 전 26년도 상반기쯤은 돼야 된다고 바라봐요. 그래서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약간은 그래도 상승 방향성들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책 이번에 2쇄까지도 발행이 됐다 보니까 혹시나 제 인사이트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최근에 매매를 조금 더 자주 빈도 있게 하다 보니까 멤버십 코멘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